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밀정한테 당할 때는 가장 친구들, 잘하는 사람, 이들한테 당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밀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밀정 이름이 딱 박혀 있는 밀정 누구누구 이런 기록 안 나옵니다. 해방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름 밀정. 독립군이 2,000명이 결성돼서도 그 안에 밀정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거죠. 이 밀정은 그만큼 어떤 반민족 행위보다도 더 악랄한 반민족 행위죠. 처절했던 독립운동의 역사, 그 뒤에 숨어있던 밀정의 그림자. 밀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의심이 쌓이게 되면 절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8개월의) 추적 끝에 KBS가 찾아낸 895명의 이름. 밀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밀정이 밀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보고서는 밀정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 숨어 있다는 말이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 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밀정은 이제 일본의 그 독립운동 전선에서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조직이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일본 쪽에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일본 당국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또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현재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밀정들은 현재 아주 생생한 정보들을 제공한 거죠. 까마득해 보였던 해방.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누군가는 동포를 팔았다. 윗놈들은 나를 팔아먹고 나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미지수였죠, 독립은. 대한의 독립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긴 터널, 그 긴 터널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그 독립운동의 미지수라는 거에 현혹돼 갖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공작에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조국을 버리는. 조국을 버리고 동지를 배신했지만 정체가 드러난 밀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각 맞추기 같으면 한 100개를 모아야 되는데 한 20, 30개 정도밖에 없는, 그것도 이제 가운데 몰려 있지 않고 여러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조각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밀정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밀정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밀정들은 반민족 행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역사 속에 숨어있는 밀정의 흔적을 추적했다.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밀정 그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자기 친구나 동료들을 팔아먹었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날 몰랐어요. 그런 줄은. 지금 얘기 듣고 알았는데.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랄 게, 예를 들면, 이 사람도? 뭐 이렇게 놀랄 거 많을 겁니다. 밀정에 대한 추적은
밀정을 고용하고 일일이 보고를 받은 당사자인 일본 측이 남긴 자료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취재진은 먼저 일본군 관련 자료가 모여있는 방위성사나 방위연구소를 찾았다. 100년 전 작성된 군 내부 기밀 보고서를 열람 신청했다. 1919년 7월 조선군 참모장이 육군 차관에게 올린 보고서에 첨부된 한 장의 기다란 흑백 사진. 밀정이 입수해 보고한 사진이다. 가로 54cm, 세로 20cm. 1919년 초기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의 모습이다.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남성 178명, 여성 24명, 어린이 23명, 모두 225명이다. 임시의정원 2대 의장을 지낸 손정도 선생, 상해 교민단장을 맡았던 김홍서 선생, 김구 선생을 늘 옆에서 보좌했던 엄항섭 선생, 임시정부 수립 주역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알려진 독립운동가 2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역사에서 잊힌 이름 없는 주역들이다.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사실은 그런 실무적인 일을 맡았던 분들이 주로 젊은 청년분들이죠. 몇몇 지도자들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 그런 기반이 바로 이분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제는 사진 속 인물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었다. 상해에 있는 조선인 간부와 결사자 200여 명. 중요한 점은 이 사진이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극비였다는 것이다. 분실할 때는 제재를 가한다는 서약 아래 엄밀하게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려 있는 사진이 누출됐다는 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이걸 가지고 수배 명단도 만들 수도 있고 용의자 몽타주 같은 것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이 사진을 만들어서 나눠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진을 분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극비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진은 어쩌다가 일본군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보고서엔 이런 대목이 있다. 이 사진이 상인 곽윤수의 집에 걸려 있었다. 곽윤수 선생은 거처가 없던 임시정부에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제공했던 독립유공자다.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곽윤수 선생의 집을 주소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 봤다.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곽 선생님의 집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당시에 임시정부 요원들의 주요 거처고, 그러니까 주요 핵심 장소가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맞습니다. 그 장안리 267호가 교민단 사무소 겸 임시정부 임시사무소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걸려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이 밀정에 의해서 유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곽 선생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 곽종옥 할머니와 할머니의 조카 가족을 만났다. 올해 104세. 곽 할머니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자신의 언어였다. 早期省政学堂야. 인천학교. 인성학교 다니셨어요? 인천학교. 이거 아버지 아니야? 이거 아버지 맞아요? 이거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이게 어머니. 이거 둘이 같이 하네? 기억은 많이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을 때 삼엄했던 분위기는 기억했다. 这可能小孩子搁牢里想蛮管。就小孩他不给管这个事，在那里边不干这些，不跟他吵就吵，怪责任。他们讲话他我不在这里边。 취재진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잠깐 좀 쉬었다 가시죠. 예. 이 극비 사진이 일본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은 곽윤수 선생의 가족이 연루됐기 때문이었다. 일본 측 기밀 문서를 보면 밀정이 곽윤수 처남을 시켜서 사진을 가져오게 했다고 나와 있다. 곽윤수 선생의 처남이 밀정에게 협조했던 것이다. 후손들에겐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의문이 풀린다는 반응이었다. 这个今天通过他这么一讲，我心里面这个谜团解开了。因为我的妈妈活的时候跟我说过，你外公是有人出卖了，有人出卖了他，所以要杀他，他逃掉的。哎。 곽 할머니는 사진을 밀정에게 줬다는 곽윤수 선생의 처남을 기억하지 못했다. 후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这个呢，从历史的角度来说，没有这个必要。在任何时候有好人有坏人，有英雄肯定有叛徒。 KBS 탐사보도부는 본격적인 밀정 추적을 위해 밀정의 보고 내용이 남아있을 만한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우리 외교부에 해당하는 일본 외무성이 생산한 자료가 한데 모여있는 외교사료관을 찾았다. 일본에 와서 우리가 그 외교사료관에 지금 와 있잖아요. 외교사료관이 어떤 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본 외무성에서 취합된 외무성이 생긴 이래 취합된 모든 자료가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 외교사료관이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을 때 대만, 만주, 조선 이쪽에 각 영사관이 나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지역에 특히 만주, 시베리아 이쪽에 가 있던 영사관에서 취합된 자료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외무성 자료 중에 아주 큰 덩어리 속에 불령단 관계자 건, 조선인들의 어떤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불령단 관계자 건 속에 항목별로 수십 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불령단이라는 표현이 좀 되게 이제 뭐랄까요,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나쁜 조선인 이런 뜻인데 좀 비하된 내용입니다. 불량하다라는 것도 뜻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반항적이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아주 나쁜 사람들, 이제 불령선인, 나쁜 조선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가 보기에 불량한 조선인들. 그러니까 대한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밀정들이 밀고 한 기밀 문서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다수의 밀정을 사용해서 선교사의 가족에 출입하는 다수의 조선인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동향을 지금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작성한 기밀문서엔 독립운동가와 밀정의 흔적이 함께 있었다. 독립영웅과 민족의 배신자가 뒤섞여 있던 혼란의 시대. 일본과 중국에서 입수한 5만 장의 기록을 토대로 밀정의 실체를 추적했다. 한일 병탄이 있기 직전인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쏜 총탄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일본 입장에선 큰 충격이었고 특히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하르빈에서 당시에 그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들을 체크를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 쪽에서는 출입증 같은 거를 발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총영사가 일본 제국의 어떤 그런 뭐랄까 위험이라고 할까 그걸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필요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렇기 때문에 침입할 수 있었던 거고 거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자존심이 망가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첩보의 어떤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취재진은 거사의 현장인 중국 하얼빈을 찾았다. 하얼빈역 남쪽 광장 중앙에 자리 잡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내부 공사를 마치고 올해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110년) 전인 1909년 안중근 의사 저격의 현장을 지금도 느껴볼 수 있다. 여기도 이제 우덕순 선생, 안중근 선생하고 같이 공판받는 환경인데 이토 암살 사건 재판정엔 안중근 의사와 또 다른 3명의 청년이 함께 나왔다. 거사에 함께 참여했던 동지들이다. 안 의사 옆에 앉은 이 남성은 우덕순. 이토 저격을 위해 중국으로 함께 건너온 거사 동지였다. 이토가 반드시 멈춰야 했던 간이역 채가구. 110년 전 청년들은 그곳으로 향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 이토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알 수 없었다. 궤도가 바뀌다 보니까 반드시 열차 잠깐을 서야 돼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하고 우덕순 의사께서는 그러면은 하얼빈역이 경계가 삼엄하니까 아무래도 간이역이고 그쪽에서 의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예전에는 여기가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겨 있어서 전혀 못 들어갔는데 예, 지금 다 열어졌네요. 그냥 뜯어졌네요, 문이. 그렇죠. 그대로예요, 지금. 안중근 의사와 우덕수는 채가구역 반지하 여관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지나고 나면 저 문 달겠는데요. 다음 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으로 돌아왔고 우덕수는 채가구에 남았다. 만일에 대비해 담당 지역을 나눠 거사를 준비했다. 마지막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을 동지들. 거사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일본에 체포됐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우덕순도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다. 거사의 동지로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우덕순. 그런데 10년 뒤 1920년대 들어 이상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 취재진이 입수한 1925년 일본 공문서. 조선인민회 회장이 된 우덕순의 이름이 등장한다. 본회는 일본 외무성 보조를 받고 요즘 실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올해도 보조금을 받고자 예산서를 첨부해 보냅니다. 받들어 원하는 바입니다. 하얼빈 조선인민회 회장 우덕순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예산 지원 요청서다. 조선인민회와 일본 사이에 예산 요청서와 집행 내역서는 지속적으로 오갔다. 당시 조선인민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우덕순의 수상한 행적. 취재진은 우덕순이 회장으로 있었던 하얼빈 조선인민회의 흔적부터 찾아 나섰다. 하얼빈 조선인민회 간부들이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토대로 유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역사 자료는 여기로 나오는데 그때는 매매가 50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매매가 50번지 지금도 얘인지 근데 그게 의문이긴 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 2층짜리니까 이게 맞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층수가 일단 똑같고 아까 그 유적지로 지정이 돼 있었고 50번지도 일치하고요. 하얼빈 조선인민회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하얼빈 조선인민회는 지도 감독이 구석구석 미친다. 모범적 민회를 만들고자 한다. 일본 입장에서 다른 지역 조선인민회에 비해 더 흡족할 만한 곳이었다는 이야기다. 조선인 거리민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 영사관의 조정을 받습니다. 이른바 아바타지요. 예산, 인력 지원.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업무는 조선인을 감시하는 건데 일반인 조선인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당시 하얼빈은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었다. 일제는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예산 내역을 보면 특히 밀정비, 첩보비, 기밀비가 눈에 띈다. 독립운동 동향을 감시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인 걸 알 수 있다. 밀정의 월급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한 명당 평균 월급이 50엔이었다. 이 사람들 월급이 50원입니다. 20년, 21년은 50원이라는 월급 자체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사람들의 교사의 초임이 45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급여보다 많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비중의 돈들을 이 밀정을 관리해서 독립운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썼다고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회가 수행하는 임무는 다양했지만 정보 수집 기능이 가장 컸다.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밀정을 활용해 독립운동 동향을 내밀히 살피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다. 우덕수는 그런 조선인민회의의 하얼빈 지부 수장을 맡은 것이다. 바로 조선인민회가 활용하는 밀정들, 이 밀정들이 바로 다 조선인들을 갖다가 감시하는 그런 전조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우덕수는 예를 들면 1920년대의 조선인민회 활동은 극에 달했어요. 가장 활동적이었죠. 조선인을 조선인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한 제한. 조선인으로서 한인으로서 한인을 통제하겠다. 취재진이 추가로 입수한 자료에서 우덕수는 또 등장한다.
하얼빈 북만 호텔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다. 북만 호텔은 어디일까? 취재진은 1920년대 하얼빈 북만 호텔의 사진과 당시 지도를 토대로 위치를 추적했다. 지금은 대형 건물로 바뀌었다. 호텔과 상업시설로 쓰이고 있다. 所以说，我们能够从不同的角度来看到它沿街的这些建筑的相对位置，比较容易判别。可以肯定的是，北满旅馆就在这个现代人民的位置上。我们暂且可以把它叫做一个品类比较全的那么一种，房间也比较多啊，而且有附属配套的这个娱乐设施，比如夜总会之类的。 100년 전 당시 번화가에 자리 잡은 북만 호텔은 화려한 무도회장이 있었던 고급 호텔이었다. 그날의 영수증. 북만 호텔에서 우덕수는 일제 특무기관원과 식사를 했다. 식사비만 25엔,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원 수준이다. 일본의 특무기는 그야말로 이제 지금 공작하는 단체죠. 조직이 일본의 첩보 조직에서 가장 그 이제 지금 고급적인 어떤 그 작전 그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조직이죠.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믿을 만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신임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된 거죠. 안중근 의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거사에 참여했던 우덕수는 10여 년 만에 너무도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34년 매일신보의 보도. 우덕순의 이름이 확인된다. 1930년대에도 지치아을 지역에서 조선인민회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가 갖고 있는 정보력은 민회원들, 밀정들이 갖고 왔던 정보는 다 우덕순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조선인민회를 일본 제국지 입장 또는 일본 외무성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들의 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이제 우덕수 선생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뭐랄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안중근 의사의 동지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는 지금 사형당했죠. 자기는 이제 그 살아남았죠. 그럼 뭐 안중근 의사처럼 똑같이 해야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도의 그걸 지켰어야 됩니다. 우덕수는 한국 전쟁 중인 1950년 세상을 떠났다. 1962년 건국군장 독립장을 받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여전히 안중근 거사의 동지로서 독립유공자로 기억되고 있는 우덕순. 취재진은 우덕순의 이상 행적에 대해 보훈처에 질의했다. 그러나 과거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밖엔 들을 수 없었다. 우덕순의 후손을 찾아보려 했지만 현재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는 우덕순의 후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중근 의거 자체가 일본 사회에 준 충격이 엄청났기 때문에 안중근과 같이 했던 통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이제는 대일본 제국의 행보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순응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어리석게도 독립은 하고 있구나.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빨리 반성해라 라고 하기에는 선전 가치가 아주 높은 거죠. 꼭 100년 전인 1919년 대한독립을 향한 민중들의 염원은 한반도 전체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3.1운동의 동력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그리고 그 이듬해 만주 지역의 빛나는 승전으로 이어진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김좌진 장군의 업적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 그렇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풀밭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장군님이 태어나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1991년도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복원한 건물입니다. 원래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김좌진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모양이었다. 예. 집이. 예.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에서 우뚝 솟아있는 독립운동의 빛나는 성취다. 안타깝게도 김좌진 장군 개인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예,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그 얼굴, 예, 왜 이렇게 사진이 없는 걸까요? 남아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렇게 적으시면서 자주 옮겨 다녔고 아마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거로 자취를 감추느라고 없는지는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기록물이 없어요. 그리고 유품도 없고. 그 신장이 6척 이렇게 6척 1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요거 지금 현재로 계산해 보면 180cm 예, 넘거든요. 예, 1m 80이 되죠. 취재진이 이렇게 김좌진 장군의 키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일본 기밀 문서. 현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좌진은 키 6척 1촌 5부, 얼굴은 타원형, 눈빛은 형형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며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느낌이 있다. 유도, 승마, 권총 사격에 능하다. 총명함이 출중하며 좌담에 능하다. 특히 해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김좌진 장군 부대원이 일본에 직접 밀고한 내용으로 최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것은 극비 내용으로 누설한 것이 발각되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 비밀로 해달라. 그거를 일본 측에 넘겼다는 게 저기 이쪽에 우리 독립군 진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즉각 처형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일본의 품으로 일본 당국자들에게 이제 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그건 지켜달라는 얘기죠. 취재진은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 북로군정서의 내부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국회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독립운동사 자료집. 이 안엔 사령부 일지로도 불리는 진중일지라는 제목의 일기가 수록돼 있다. 1920년 청산리 전투 직전 북로군정서 내부 상황이 적혀 있다. 만주에서 일제와 싸운 독립군들의 절박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7월 3일 토요일 맑음, 이범석이 병에 걸려 약을 먹다. 7월 7일 수요일 맑음, 홍범도 장군은 백두산으로 향했다. 7월 12일 월요일 맑음, 홍범도 장군은 무산간도로 떠났다. 1920년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는데 그 청산리 전투가 있기 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청산리 전투를 준비하는 우리 독립군의 그 당시에 동향과 동태 또 마음가짐과 준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또 귀중한 자료고요. 이 진중일지는 김좌진 장군의 막빈, 그러니까 비서이자 참모 역할을 했던 이정이 쓴 일기다. 이정은 김좌진 장군의 측근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정은 진중일지를 쓰고 나서 몇 년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앞서 김좌진의 키와 얼굴이 자세히 묘사된 일본 기밀문서. 문서 제목에 진중일지의 작성자이자 김좌진의 참모인 바로 그 이정이 등장한다. 진중일지를 쓰고 4년 뒤
이정은 독립군 동지를 배신하고 밀고자가 된 것이다. 이정이 1924년 일본 측에 몰래 밀고 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모두 57장이다.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 내부의 기밀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 김좌진과 약산 김원봉의 의거 계획도 낱낱이 밀고했다. 의열단장 김원봉과 연락해 올 봄부터 단원 10여 명을 보내 일본 영사관 중요 관리나 친일 조선인 등을 암살해 민심을 격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군자금에 대해서 상세히 밀고했다. 최측근 참모였기에 알 수 있는 정보였다. 1923년 12월 이승만이 미국에서 모집한 2만 불이 왔는데 이 중 절반은 노백린이 받아 임시정부 경비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대한독립군단에 보냈다. 또 같은 해 5월 대한독립군단 이홍래가 경성에서 3만 엔을 받아 간도로 와서 총 4만 엔이 독립군단 재무부에 보관돼 있다. 이홍래는 1923년 교묘하게 변장해 함경남북도, 경성, 대구 방면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다. 이정이 이렇게 군자금 모집 담당자로 밀고 한 이홍래 선생은 이정의 밀고 직후인 1924년 4월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독립운동가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자금이었기 때문에 군자금을 밀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의 숨통을 어떻게 보면 끊어놓는 그러한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독립군 간부에 대해선 개인별 특징을 매우 상세히 전달했다. 특기, 외모, 출신 지역, 개인 신상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생김새에 관한 묘사는 실제 모습과 흡사했다. 일본이 독립군을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게 분명하다. 일제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였을 테고 독립운동 세력을 이렇게 소탕할 수 있는 독립운동 조직 입장에서는 보면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이제 일제적으로 밀고되었다 하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일정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최고의 정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리해서 이제 조선 총독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에다 뿌린 것이죠. 앞으로 그 김좌진과 함께하는 독립운동 진영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독립운동 진영 봤을 때는 약간 치명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이 밀고 한 독립군 간부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시 밀고된 사람 중 한 명인 군 참모장 이장영 선생의 후손을 찾았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963년 건국군장 독립장을 받은 이장영 선생은 김좌진과 함께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에 매진했다. 7시 출발 차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96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참 고생 많이 하고 그 만주 벌판에 교통이 제대로 됐냐, 무슨 통신이 제대로 됐냐, 그냥 걸어다니다시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참 말도 못하는 그런 고생이죠.
이정의 밀고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장영 선생은 1932년 밀정의 밀고로 사망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마적 비슷한 놈들이에요. 놈들이 와갖고는 우리 할아버지를 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낌새를 알고 이제 집 뒤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이놈들이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밤낮 나가다니다가 어떻게 그 집에 온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밀정들이 알아갖고 그걸 이제 사주를 한 거예요. 와 있으니까 잡아서 저기 해라, 처치해라. 늘 그리워했던 할아버지의 정보를 일본 기밀 문서로 접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 신장이 5척 정도가 됐다라는 거, 아, 예. 5척 3 정도 됐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 뻐드렁이가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건 이제 내용- 처음 듣는 얘기고. 아셨던 내용이세요? 어떠세요? 이런 내용 그건 몰랐어요. 그건 우리 조부에 대해서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건. 이런 모든 내용이 바로 독립군 내부 배신자의 밀고로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밀정 그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들이 그 자기 친구나 동료들을 이제 팔아먹었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그건 난 몰랐어요. 그런 줄을. 지금 얘기 듣고 알았는데 그런 게 청산이 돼야 됩니다. 이정의 위패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돼 있다. 공교롭게도 그가 밀고한 이홍래 선생의 위패와 나란히 놓여 있다. 밀고자와 피해자인 것이다. 취재진은 밀고자 이정이 어떻게 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취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이정의 공적 내용이다. 청산리 전투 이후 지방에서 몸을 숨기다가 피살됐다. 대종교 신자였는데 대종교 활동 중 검거돼 감옥에서 숨졌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면서도 또 나중에 대종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숨졌다는 이야기다. 한 사람이 한 번은 피살, 한 번은 옥사, 이렇게 2번 숨졌다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이다. 또 다른 모순점이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일본 기밀문서에 표기된 이정의 나이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이정의 나이는 9살이나 차이가 있다. 물론 김좌진 장군의 참모이자 진중일지의 작성자 이정이 일제의 밀정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동명이인의 정보가 한데 뒤섞여서 서운심사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두 인물은 다른 인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대종교 기록 같은 데도 이정이라는 인물이 2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개의 인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모순된 내용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질문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어떤 자료가 맞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렇게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과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그동안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연구자들이나 보훈처에서 이걸 발굴한 사람들 경우도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소원을 준다든가 또 한 사람한테 막 다 여러 사람이 그냥 뭉뚱그려 해가지고 짜집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서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죠. 이정의 후손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보훈처를 통해 접촉해봤지만 후손들은 취재진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KBS 탐사보도부가 지난 8개월간 일본과 중국 등에서 입수한 문서는 모두 5만 장 규모다. 일제는 주요 기관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밀정을 운용했다. 크게 보면 일본 외무성이 각 해외 영사관마다 밀정을 두었고, 치안을 맡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고용한 밀정, 그리고 조선군 사령부 헌병대, 즉 군에서 직접 운용한 밀정들이 있었다. 실핏줄처럼 동아시아 곳곳에 뻗어있는 밀정의 전체 규모는 일본 자신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방대했다. 보고 체계는 지금 봐도 상당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아래쪽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의 제일 뒤에 보면은 보고선이 따로 있어요. 이 자료는 어디에다 보낸다라는 게 보낸 그 발송선이죠. 외무성에서 생성한 그 정보를 하더라도 육군, 경찰, 검찰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식민지 경영을 하는 아주 악랄함을 갖고 있었죠. 당시에 일본 경찰과 군 라인들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을 극비로 모았던 보고 문건들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일정한 정보의 한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내부에선 틀림없는 정보들인 거죠. 밀정 조직의 가장 아래에 있는 말단 요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농장을 주 활동 무대로 삼았다. 일제 폐망 이후 1950~60년대 중국 당국이 파악한 밀정 자료 가운데 취재진이 발견한 문서다.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의 밀정 김재룡은 원동기 자격증을 이용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다. 밀정들은 철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야말로 그 접촉 지점에 있는 그 힐핏줄이기 때문에 원동기 그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만이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수의사 면허증, 그다음에 농장원, 그다음에 산림 관리원 이런 것으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빠치산이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나 독립군들의 활동을 다 보고를 하는 거죠. 한국인 밀정으로 파악된 사람들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는 밀정의 얼굴이다. 이름 김연하. 1920~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첩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정보를 모으고 밀정들을 지휘했다. 이름 허동수. 1930년대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한국인 밀정이다. 여러 이름을 써가며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빼돌렸다. 자기 가족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조국과 민족,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밀정이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게 상당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살고 자기가 밀고 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은 죽거나 다 흩어졌거나 이랬을 텐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무지막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KBS 탐사보도부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중국 공문서 등 5만 장이 넘는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밀정으로 언급된 이름 895명을 확인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안에 밀정을 좇는 일은 어쩌면 축제의 시간에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은 과거의 빛과 그늘을 모두 다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쩌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해서 분열을 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역사에서 민족행위하고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규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만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만일에 안 해놓으면 나중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 역사에서 민족의 죄를 지은 것은 민족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일본이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엔 더 많은 한국인 밀정의 이름이 묻혀 있을 것이다. KBS가 입수한 문서에 담긴 895명의 이름, 지금 여기 공개한다. 지구상에서는 없어져야 할 존재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밀정도 보내고 끊임없이 정보를 발달했다는 거죠. 동지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일생의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했다.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날